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힘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그린 뉴딜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 백신 기대감으로 외인과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일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산업 주식시장의 중장기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요.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다시 한번 1%의 상승세를 보였고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와 함께 약 한 달 만에 최고치로 시장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도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 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8,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30원 높은 금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를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화상으로 실시간 연결돼 그린 뉴딜과 관련한 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행정부 보건당국자가 올 여름 말이면 잠재적인 신종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행정부 고위관리는 현지 시간 13일 미국 보건당국자들과 제약회사들은 올 여름 말이면 잠재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과 기술주 하락 영향으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던 주요 기술주가 과도하게 평가됐다는 인식이 나오면서 장 막판에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3대 지수 혼조로 거래 마쳤는데 자세한 증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26,085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S&P 500 지수는 1% 가깝게 낙폭 기록했고 3,15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시장 함께 만나보시죠. 나스닥 시장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만 오늘은 2%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졌는데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로 보이고요. 1,39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외국인들 계속해서 삼성전자 사들이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외국인들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삼성전자 1%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52,000원대에서 53,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쳤고 SK 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82,000원대에서 83,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시장 거래 마쳤고요. 네이버는 시총 3위권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급등에 따라서 어제 시장에서는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29만 7천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마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73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5위권은 셀트리온입니다. 1% 강세로 어제 시장 거래 마쳤고요. 32만 9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어제 LG화학 3% 넘게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54만 7천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장중에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현대차 3%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원대를 다시 회복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제 코스닥을 이끌었던 종목 바로 시젠입니다. 4% 넘게 급등을 해 나오면서 이 3위권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일단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고 시젠의 경우에는 이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18만 원대까지 진입이 되면서 종가 형성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모두 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빨간불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HLB와 알테오젠은 계속해서 3%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HLB는 8만 4천 원대 그리고 이 알테오젠은 다시 한번 29만 원대 이탈하면서 28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어제 5G 업종들 대부분 올랐습니다. KMW 대장주 3% 넘게 상승하면서 64,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동통신사 3사의 실적이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5G 업종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뉴스에 좀 집중이 되면서 상승 흐름 나왔고요. 반면에 지난주에 좀 상승이 나왔던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제 0.7%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보시죠. 네,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면 0.5% 약보합권 1,100만 원대에서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샌비트 타임존은 400원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됩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대부분 코인들이 좀 횡보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오미가세부터 에메랄드 이더까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1% 가까운 하락세와 상승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리플부터 함께 보시면 2%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 라이트코인 이오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2%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네로 0.7%의 상승 흐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카카오페이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장 막판에 나스닥 시장의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주가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16% 넘게 급등하면서 $1,800 선까지 올랐지만 장 막판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나스닥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도 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갔던 것 같은데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은 이 간밤 시장 상황,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개별 기업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테슬라 장중에 16%가 넘게 급등했지만 장중에 다시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했다가 마이너스 3.08 정도로 마감을 하면서 변동성 상당히 좀 큰 모습 보여줬고요. 이 테슬라의 변동성이 다른 기술주들의 이런 변동성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과 같은 경우도 모건 스탠리와 이 웹부시가 아이폰의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데 힘입어서 장중 이 한때 이 $400에 근접하면서 4%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 장 후반
테슬라 여파로 인해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아마존도 장중에는 4.5% 급등했지만 이 3%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었던 언택트 관련 종목군이 급락 전환했다라고 보신 이 급락 전환하는 모습들이 이 시장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수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4% 상승한 26,085.80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0.94% 하락한 3,155.22,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많이 좀 빠졌습니다. 2.13% 급락한 1,390.84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그리고 백신 관련 소식, 이 주요 기업에 대한 실적과 핵심 기술주, 이 주가 움직임 등을 주시를 했는데요. 주요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종가와는 다르게 장 초반에는 비교적 큰 폭의 이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점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공동으로 개발 중이었던 이 코로나19 이 백신 후보 물질이 미국 식품의약품 이 FDA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 주가 같은 경우는 전일 4%, 바이오엔테크는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업 실적 시즌 출발이 양호했던 점도 투자 심리를 북돋았습니다. 이 펩시코의 2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양호했는데요. 이 펩시코 같은 경우는 약 75억 달러 규모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펩시코 주가는 전일 0.3%가량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여파로 순이익이 약 44% 급감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주가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양호하냐, 좋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향후에 대한 경제 전망이 어떤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순이익이 급감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는 큰 폭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컨센서스보다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전망치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순이익에 대한 급감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요 기술 기업 주가도 장 초반까지만 해도 최근에 강세를 유지를 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주요 기업 기술 기업 주가가 돌연 급락하면서 이 상황이 반전이 됐는데요. 이 중심에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테슬라가 16% 이상 상승해서 5% 가까운 하락으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도 장 초반에 상승세를 반납하고 하락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근 기술주들에 대한 가파른 상승이 가파른 상승에 따른 이 과매수 부담 등이 이번 하락에 가장 결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19 확산세도 여전히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는 등 이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요. 플로리다에서는 지난 주말 하루 확진자가 15,000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캘리포니아주는 이날 식당과 술집 등의 실내 영업 금지 명령을 주 전체로 확대했고요.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에다가 미국과 중국 갈등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의원들을 제재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그리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같은 이 상원의원 등 4명이 대상입니다. 이번 미국 의원들에 대한 제재는 미국 정부가 지난주 위구르족 탄압을 이유로 중국 전현직 고위관리 4명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에 대한 이 보복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중국과 관계가 매우 훼손됐다면서 2단계 무역 협상은 현재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FDA가 두 회사 개발 중인 백신 물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백신 관련한 종목들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백신 개발업체인 모더나가 14.65% 상승을 했는데요. 제프리스가 매수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시작한다는 소식, 그리고 나스닥이 모더나를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플과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가 아이폰 보상 판매 프로그램인 이 트레이드인이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340달러에서 419달러로 상향 조정하다 장중에 급등하기도 했지만 이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장후반 매물 출회되면서 애플은 0.4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은 장중에 3에서 4% 넘게 급등하기도 했지만 매물이 출회되면서 3에서 4% 하락하는 이 모습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 준비디오와 같은 언택트 관련주들도 4에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이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JP모건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은 약보합 정도의 소폭의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펩시코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을 기반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상승폭 줄어들면서 0.33%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좀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이 회계 협정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로이터발 소식으로 보이는데 일단 외신 측에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는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갈등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현재 시장은 사실상 좀 긍정적인 뉴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버블 붕괴가 임박했다라는 좀 분석이 나오길 마련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조금은 무서운 그런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긍정적인 뉴스에 좀 더 잘 반응하면서 지금 당장의 실적이 좋지 않으나 향후에 기대가 된다. 향후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술주들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10,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분명한 부분은 지금 자체는 상당한 좀 과열에 빠진 그런 모습들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고요. 월가의 여러 베테랑들,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의 의견도 사실은 버블에 대한 경고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 전일 좀 상승을 많이 하다가 하락 전환하면서 조금은 우려감 있는 모습들을 나타냈었던 기술주들에 대한 버블 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표현하죠. 이 개미들에 대한 매수, 미국에서는 로빈후드라고 불리는데요. 이 개미 군단이 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를 만들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많이 쏠림에 대한 그런 모습들에 대한 매수와 매도가 나오는 개미들에 대한 그런 매수 매도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은 세 가지 큰 우려감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협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의 4차 경기 부양책 9월 이후입니다. 아직 2달 이상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4차 부양책 글자 자체는 좋습니다. 종전 직접 현금 지급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시행하고 7월 말로 종료되는 주당 $600의 실업급여 지급을 연장하는 건데요. 개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동의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업급여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연장을 지지하는 하원 민주당과 주당 $450의 일터 복귀 보너스로 대체하자는 상원 공화당 간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4차 부양책 8월 이전에는 의회를 통과하기는 힘들다는 관측 나오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8월 초까지 부양책 내용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는 9월이 돼서야 추가 부양책이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원 부분에 대해 있어서의 그런 공백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9천 명을 기록하면서 4일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 WHO가 예상한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에 대한 3차 다항식 추정 모형에 의하면 현재의 경제 정상화와 방역 기조가 지속될 경우에는 미국 1일 신규 확진자는 8월 초에는 10만 명을 넘어가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많고 코로나19 재확산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 지표 악화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 올라가는 이유는 뭐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에 들어가고 이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이 확진자 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가정 하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 줄어들지 않는다라면 지금 주가 분명히 이 부담이 되는 자리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멕시코의 코로나19 확산의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좀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 멕시코 이 기아차의 중점적인 생산 기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난달 말 이 100만 번째 차량을 이 멕시코에 생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 멕시코 내 완성차 업체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기록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이 멕시코 공장 건설에 돌입을 하면서 4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기아 자동차의 네 번째 해외 생산 거점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슬로바키아에 이은 네 번째 해외 생산 거점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중남미 시장 공략의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들은 50개국 이상 국가의 완성차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포드 등 다른 완성차 자동차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멕시코 공장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이 속도로 올라간다라면은 기아 자동차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멕시코 시장 내 점유율 7.2%에서 5월 말 기준으로 7.4% 올라가고 있는데요. 온라인 판매에 대한 이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이 전체적인 이 멕시코 시장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 줄어들지 않는다라면 이 멕시코에 있어서의 기아차에 대한 뭐 피해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점유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점유율 퍼센트는 올라가지만 전체적인 대수 자체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개인의 신용 조회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지금부터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예, 뭐 최근에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대세로 떠오르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이 IT 업체들도 금융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 신용 정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전망이 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가 대표적인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올 들어서 52.7%까지 올랐고요. 이번 달 들어서만 16.7% 상승했습니다. SCI 평가 정보도 올해 132.3%, 이번 달에 34.2% 올랐고요. 우선 두 업체의 공통점은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라는 점입니다. 이 은행 같은 이 금융회사는 개인을 상대로 대출할 때 이들 회사를 통해서 대출자의 신용 평점이나 신용 등급을 조회하는데요. 이 나이스 평가 정보는 개인
그 10위, 그러니까 신용조회 시장 점유율 70%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SSI 평가 정보는 6%로 3위 사업자입니다. 2위는 비상장사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기업 이 신용정보 업체는 더 많지만 이 어떤 개인 신용정보는 업체는 현재 이 세 곳에서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데이터 이용 활성화하는 데이터 3법이 다음 달 5일 시행되면서 이 개인 신용 조회사들의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데이터 3법은 개인에게 정보 이동권을 주는다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개인이 요구하면은 기업이나 기관은 보관된 이용자 데이터를 제3자에 개방해야 하는데요. 이른바 마이데이터입니다. 이렇게 공유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새롭게 생겨나면서 이 개인 신용 조회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이 핀테크 업체가 다양한 금융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 신용 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 신용 조회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552억 수준으로 작년 대비 7.7%까지 늘어난 전망이고요. SCI 평가 정보는 106억으로 50%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게 증권사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자금 지원 대출 같은 이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점 같은 경우에도 이 신용조회사의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2분기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었는데요. 관련주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2분기 자동차 업체, 완성차도 어떻게 보면은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더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우선 현대모비스가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은 2,115억으로 작년 대비 66%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한온시스템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209억, 만도는 472억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모비스는 이게 모듈 부분 적자는 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AS 쪽에서 이 부분을 만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시장의 관심은 이제 모비스의 기술인 특성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동화 사업부의 매출의 고성장이 우선 계속 이어질지 부분을 2분기 때 주목을 하고 있고요. 한은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매출의 주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 어떤 다른 국가 대비해서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한은시스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전기차 매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적자 전환에 대한 의견이 이제 완성차 내연기관 중심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만도 같은 경우에도 구조조정 규모 예상보다 커지면서 비용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초 300억 내외로 예상했는데 550억 이상의 비용이 반영되면서 적자 폭을 키우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이제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 구조조정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 반영이 될 예정이지만, 이 어떤 이 유럽과 중국 쪽에서의 공장 가동에 대한 중단 때문에 이 적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 위아도 주요 지역의 가동률 하락으로 적자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가 가동 중단 시기가 길어지면서 손실을 키웠고, 또 우리나라도 수출 차종에 들어가는 엔진 카파 등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해외도 그렇고 국내 쪽에서도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연이어서 이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이 가구주들의 반사 이익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한샘과 현대리바트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6월 달에는 주가가 크게 변동폭이 없었던 가구주들이 지난달 17일이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발표와 또 지난주에 있었던 또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가구주들이 이 수혜를 받는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나 판단되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부동산 거래 수요를 묶어주는 이 부동산 규제가 이 가구주의 악재로 여겨지는 것과는 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주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뭐 안전 진단, 강화 방안과 투기 가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등장했었는데 이 규제 강화로 이사를 포기한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아파트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이 리모델링과 가구를 대폭 구매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도 이 가구주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생 같은 경우가 원래 연간으로 영업 손실을 많이 기록했었는데 우선 이번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점을 봤을 때 이 가구 업종이 그냥 어떤 특수가 아니라 어떤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어떤 특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한생과 현대리바트 목표 주가는 지난 3개월 사이에 13% 그리고 43% 이상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가구 업종은 작년부터 온라인 유통망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이 가구 업종이 그간 집행해온 투자로 인해서 이 체질 개선에 성공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 실적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이 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았던 종목이기도 하고 BTS 관련 수혜주로 또 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 그래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2분기 영업이익이 한 629억으로 작년 대비 85% 이상 올라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3월에 출시된 7개 대제와 A3 스트레 얼라이브의 온라이브 같은 경우에 이런 2분기 실적을 바탕해 주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어떤 7개 대제와 A3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으로 봤을 때도 11억, 그리고 8억 5천까지도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하반기 신작 출시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고 온 상황인데요. 이 3분기에는 이제 BTS 유니버스 스토리, 그리고 A3 스테이 얼라이브 글로벌, 또 마구마구 2020, 또 4분기에는 세븐나이츠 2와 또 그리고 제2의 나라, 그리고 마블렘 오브 챔피언스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신작 출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넷마블의 실적,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지금 그전에 14만 원 냈는데 14만 원 근처까지 오는 걸 본다고 한다면 넷마블의 어떤 목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워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강의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지한 대표의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을 주제로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에서 해외 선물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함지한 대표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강이죠.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번 시간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3강이었죠. 가격 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렸었고요.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었을 때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올 때 그때 저희가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힘의 강도로 활성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격 변동성을 복습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볼 건데요. 자,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추세의 변동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됐을 때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됐을 때 저희가 매매를 달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가격의 움직임이 만약에 크다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되고요. 가격의 움직임이 적으면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움직임이 클 때
그죠?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올 때 저희가 안전하게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가격 변동성에 비활성화를 했다는 얘기는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박스권을 그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추세의 방향을 지니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를 했을 때는 그게 무조건 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도 활성화가 됐을 때, 즉 낙폭이 클 때도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성이 똑같이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자,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줄임말로 가변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격 변동성의 힘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됐다, 혹은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됐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활성화가 됐을 때 얼마만큼의 힘의 세기로 활성화가 되었는지는 저희는 가격 변동성만 가지고서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얼마만큼의 힘의 세기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알기 위한 지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의 활성화. 자,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가격 변화율도 처음에는 활성화가 됩니다. 당연히. 그죠? 왜냐하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됐으면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강도가 세기 때문에 후행으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매우 강한 강도로 추세가 활성화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됐을 때, 그리고 가격 변화율까지 같이 활성화됐을 때는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가격 변화율이 비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강하게 나왔다가 점차 특정 방향으로서의 힘이 약해지면 가격 변동성 활성화가 되었지만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은 약간 비활성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조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약한 강도로 추세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이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와중에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비활성화를 했을 때, 그죠? 약한 강도로 추세가 활성화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격 변화율이 활성화됐고요. 활성화된 다음에 비활성화되는 그런 구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주기 변동성이 나와 있죠. 주기 변동성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그죠? 거래량. 그죠? 거래량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그죠? 거래량이 활성화되면서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이 동시에 만족이 되면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구간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기 변동성이 활성화되고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면서 계속 강한 상승을 보이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금 이제 보시면 아래쪽에 막대가 나오죠. 이 막대가 바로 이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이번 시간에 배우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대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막대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 바로 이제 가변율이 활성화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기 변동성, 그리고 가격 변동성, 그리고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까지 총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는 추세가 강력하게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이 막대가 점점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막대가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는, 한풀 꺾이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까지 같이 활성화됐을 때는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강력하게 나오다가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비활성화됐다고 하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유지는 되되 약한 추세로 활성화가 된다. 그러다가 추세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이렇게 비추세로서 추세가 이제 끝나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화율이 활성화되었다가 비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추세가 특정 방향으로 활성화되어서 상승이나 혹은 하락의 힘을 점차 유지하다가 방향성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바로 이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었다. 그 와중에서도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활성화되었다가 비활성화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세의 힘이 처음에는 강력하게 나왔다가 추세의 힘이 점점 약발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율이 약한 강도로 비활성화를 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 추세가 눌림목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눌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눌림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뭐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주식을 살 때 그 가격이 급등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급등한 다음에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구간에서 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물도 상승 추세로 활성화됐을 때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조정을 주는 그 구간을 바로 이제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그 눌림목을 단순하게 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활성화되었을 때 약간 이제 약한 추세로 활성화되었을 때 그때 저희가 안전하게 진입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큰 추세가 있고 작은 추세가 있는데, 자, 큰 추세는 저희는 15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해외선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임 프레임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봉을 이렇게 크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5분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작은 추세, 즉 5분이 비활성화된 구간을 찾으면 저희가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비활성화를 했을 때 그때 눌림목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화율이 강한 강도로 비활성화를 했다는 얘기는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거는 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비활성화를 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눌림목입니다. 바로 눌림목인데, 자, 눌림목인데 하락 눌림목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15분이고요. 오른쪽이 5분입니다. 15분은 큰 추세, 5분은 적은 추세입니다. 지금 보라 색깔 박스권을 보시면은 보라 색깔 박스권이 동일한 구간을 나타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왼쪽 보시면 15분이 큰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15분에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까지 같이 활성화되면서 추세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오른쪽 보시면요,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강하게 나오다가, 그죠?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가격 변동성이 변화율이 꺾이는 구간. 근데 동시간대 보시면 15분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분으로 봤을 때 약간 추세가 눌렸을 때 저희가 재진입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상승 눌림목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왼쪽이 15분, 오른쪽이 5분입니다. 자, 15분을 먼저 보고요. 15분에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고 15분에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활성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자, 강하게 상승 방향으로 추세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 보라색 구간을 보시면 5분봉을 똑같이 봤을 때,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바로 이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살짝 꺾이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5분은 활성화됐는데 5분은 살짝 꺾이는 구간이 나오죠. 이 구간을 저희가 특정 방향으로, 즉 상승 추세로 추세가 유지가 되긴 하지만 살짝 쉬었다 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비활성화되는 구간을 보고 저희가 재진입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을 가지고 눌림목을 찾는다. 저희의 가격 변동성의 변화를 배우는 목적은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강력하게 나왔을 때 저희가 재진입하는 구간을 슬기롭게 찾기 위해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을 배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분의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변화율이 활성화된 구간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강하게 활성화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15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5분의 가격 변화율이 비활성화를 했을 때는 추세의 눌림목이다. 즉 잠시 방향성이 약해지는 시점을 찾아서 저희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초입에 저희가 진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등이나 급락하는 추세에서의 안전한 자리를 저희가 찾기 위해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배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가격 변동성은 추세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를 했을 때는 추세가 강하게 활성화되는데 그 안쪽에서도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도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의 강도에 따라서 추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는지 혹은 추세가 약한 방향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래서 약한 방향으로 유지가 될 때 저희가 재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격 변동성 변화율을 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추세의 유형, 즉 시장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만나보고 왔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